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구운몽이라는 작품을 배워볼 건데요. 사실 구운몽은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죠. 엄청 유명한 소설인데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 따라 수록돼 있는 부분들이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지학사 문학 교과서에는 과연 어떤 부분이 수록되어 있는지 그 부분 위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들을 정리를 좀 하고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소설은 일단 국문 소설이에요. 한마디로 한글로 적혔다라는 거죠. 자, 근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이 소설의 구조는 현실에서 꿈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이원이라는 건 꿈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가 좀 나눠져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원적 환몽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러한 소설을 우리가 따로 조선시대에 몽자류 소설이라고 분류하기도 했어요. 현실에서 꿈과 현실로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서로 다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고요. 특히 이때 이 현실이라는 곳이 천상계, 즉 신선계이고요. 꿈은 이제 이 성진이라는 인물이 다시 양소유로 태어나는 현실의 공간, 인간계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서로 다른 차원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구운몽은 사실 남자 주인공인 성진이 이제 스님이에요. 스님이어서 당연히 불교적인 색태가 짙기는 짙지만 전반적으로 유교적 색채도 들어있고 도교적 색채도 들어있는 다양한 색채가 들어있는 소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은 이 성진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수련을 하고 있는 스님이었는데 이제 좀 죄를 지어서 자기 스승님한테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세상으로 쫓겨나서 인간의 삶을 체험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그 인간의 모든 삶이 꿈이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신기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전기적이라고도 표현을 하긴 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런 이야기고요. 과연 우리가 읽을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한번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중국 당나라 때 지금 시대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은 중국 당나라 시대로 설정이 돼 있어요. 서역으로부터 불교를 전하러 온 육관대사는 이 사람이 바로 성진의 스승님이에요. 성진이라는 주인공이 있고요. 이러한 성진의 스승이 바로 육관대사예요. 남학 형산 연화봉에 법당을 짓고 불법을 베푼다. 이때 동장호의 용왕도, 자, 용왕님도 있네요. 이런 게 바로 여러분 신기한 요소죠. 그 용왕 이런 것들 약간 도교적인 색채가 들어있다라고 하거든요. 법회에 참석하니 육관대사는 제자인 성진, 자, 얘가 바로 주인공입니다. 용왕에게 보내 살해한다. 용왕의 후한 대접을 받고 돌아오던 성진은 형상의 위부이니, 자, 이 사람도 약간 좀 신이한 존재인 거죠. 육관대사의 법회에 참석하게 했던 팔선녀, 여러분, 선녀도 도교적인 색채예요. 이 선녀의 선자가 이렇게 신선 선자를 쓰는 선이거든요. 우리 신선은 다 도교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주치게 된다. 이 부분이 주된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성진과 팔선녀가 길에서 마주쳤다. 이런 이야기인 거지. 근데 여러분, 우리 성진이 스님이잖아요. 그쵸? 스님은 속세를 출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뭐 가족들하고도 교류를 안 하고요. 뭐 이렇게 먹는 것도 조심하고 여자들과도 교류를 전혀 안 하는 거죠, 원래는. 근데 이 성진이 지금 팔선녀와 주거니 받거니 약간 좀 플러팅을 좀 하는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읽어볼게요. 성진이 생각하기를, 자, 이 물의 상류에 무슨 꽃이 피었기에 이런 신기한 향이 물에서 나는가? 다시 의복을 정지한 다음은 물을 따라 올라가니 이때 팔선녀가 석교, 다리죠? 다리 위에 앉아서 서로 말하고 있었다. 성진과 팔선녀가 서로 만나니 성진이 육환장 지팡이에요. 지팡이를 내려놓고 공손히 재배하며 말하였다. 인사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그쵸? 자, 여보살이여 라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성진이. 빈승은, 자,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연화도량 육간대사의 제자로 스승의 명을 받들어 산 밑에 나갔다가 장차 돌아오는 길이옵니다. 좁은 석교 위에 보살님들이 앉아 있어 남자와 여자가 같은 길에 함께 있을 수 없으니, 자, 그 당시에는 남녀 7세 부동석의 유교적인 원칙이 있었죠. 남녀 7세 부동석. 한마디로
내외하는 거죠. 남녀가 같은 공간에 있지 않고 내외. 특히 얘는 스님이잖아. 부디 잠시 발걸음을 옮겨주시면 길을 빌리고자 합니다. 사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나갈 수 있어.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데 괜히 말 걸고 싶어서 아, 나 지나가야 되는데 좀 비켜주면 안 돼? 뭐 이러는 거예요. 팔선녀가 답례하여 말하기를. 자, 이제 팔선녀가 말하는 부분이죠. 우리는 위부인의 시녀들이옵니다. 부인의 명을 받들어 육간대사께 문안을 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첩들이 들으니 길에서 남자는 왼쪽으로 가고 여자는 오른쪽으로 간다 하였으나 이 다리가 매우 좁고 첩들이 이미 먼저 앉았으니 도인의 말씀이 마땅치 아니하니 바라건대 다른 길로 행하소서라고 지금 성진이 야 좀 비켜줘 라면서 말 거는 거고 팔선녀도 장난을 살짝 치는 거예요. 아, 뭐 너가 좀 다른 데로 가 이런 느낌인 거죠 지금. 성진이 답하기를 냇물이 깊고 다른 다리가 없으니 빈승으로 하여금 어느 길로 가라 하십니까? 팔선녀가 가로되. 자, 옛날 달마존자는 갈리풀 타고 바다를 건넜다고 하였사옵니다. 화상께서 이제 성진 말하는 거죠. 육간대사에게 도를 배웠다면 반드시 신통한 도술이 있을 것이니 어찌 이런 조그마한 냇물을 건너지 못하여 아녀자와 더불어 길을 다투시니까. 성진이 웃으며 대답하였다. 지금 웃고 있잖아. 봐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거니 받거니 웃고 있는 거야. 여러 낭자의 뜻을 보니 행인으로 하여금 길값을 받고자 하는 듯싶소. 그러나 가난한 중에게 어이 금전이 있으리오. 마침 명주 8개가 있으니 이것으로 길값을 치르겠나이다. 라고 하고 손을 들어 복사꽃, 복숭아꽃이죠. 복숭아꽃 가지 하나를 꺾어 팔선녀 앞에 던지니 그 8봉우리가 땅에 떨어져 8개의 명주로 하였다. 자, 지금 성진이 도수를 부린 거죠. 자, 이 부분은 성진이 도수를 부린 건데 사실 이렇게 이렇게 수련을 하고 있는 스님이 어디 가서 이렇게 도수를 함부로 보여주면 안 돼요. 한마디로 이거는 불가의 원칙, 즉 계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계율을 어긴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안 될 짓을 지금 한 거예요. 왜? 여자 좋아가지고 지금 얘 이러고 있는 거야. 팔선녀가 각각 주어 손에 쥐고 성진을 돌아보며 한 번 웃고 몸을 솟구치더니 바람을 타고 공중을 올라갔다. 성진이 석교 위에서 오랫동안 팔선녀가 가는 곳을 바라보더니 구름 그림자가 사라지고 향기로운 바람이 가라앉았다. 바야흐로 성진이 석교를 떠나 스승을 가서 뵈니 스승이 늦게 온 이유를 묻기에 대답하길. 자, 여러분, 스승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랬더니 성진이 거짓말을 하죠. 용왕이 심히 후하게 대접하고 떠나는 것을 만류하니 차마 떨치고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왜? 스승님한테 걸리면 뒤져요. 그쵸? 대사가 더는 묻지 않고 다 알면서 그러는 거야. 말을 했어. 물러가 쉬거라 라고 얘기했죠. 하여 성진이 자신의 선방에 돌아오니 날은 이미 어두웠다. 자, 시간적 배경은 저녁 무렵이 지났겠죠? 이미 어두웠으니까 최소 저녁, 밤이겠죠. 성진이 여덕선녀를 본 후에 정신이 잠옷 황홀하여 마음에 생각하되 원래 이렇게 스님은 여자랑 놀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근데 지금 그 팔선녀랑 대화를 좀 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내가 현타가 온 거지. 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라고 해서 자, 이 부분은 바로 성진의 현타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남자로 세상에 태어나서 어려서는 공맹의 글을 읽고 자라서는 요순 같은 임금을 섬겨 나가서는 장수가 되고 들어와서는 정승이 돼요. 한마디로 내가 뭔가 벼슬을 해서 위대한 사람이 된다. 즉 입신양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몸을 세워서 이름을 떨치는 거야. 비단 옷을 입고 옥대를 차고 옷걸에 조회하고 눈에 고운 빛을 보고 귀에 좋은 소리를 듣고 은택이 백성에게 미치고 공명을 후세에 드리는 것이 또한 대장부의 일이라 라고 지금 남자라면 한번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싶은데 라고 성진이 약간 좀 욕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 부처의 법문은 한 바리떼의 밥과 한 병의 물과 2억 원의 경문과 108염주뿐이니 자 어때? 굉장히 부귀영화와는 거리가 멀죠. 자 이런 것들은 모두 부귀영화와는 거리가 멀어요. 굉장히 초라하고 볼품없는 거죠. 비록 그 도가 높고 아름다우나 적막하기가 심하도다라고 자 현타라고 쌤이 이제 좀 재밌게 표현을 했지만 회의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쵸? 자 지금 성진은 이 낮에 여자들과 이제 한바탕 희롱을 하고 난 뒤에 현타를 느끼는 거야. 자 중력 부분 줄거리 볼게요. 속세의 삶을 상상하며 불도의 회의를 느낀 성진은 팔선녀와 더불어 인간 세계로 추방된다. 자 이게 바로 육관대사의 벌이에요. 육관대사가 이놈 새끼 정신을 못 차리네 해서 육관대사가 성진에게 벌을 내려요.
근데 이 모든 게 다 꿈이에요. 꿈에서 인간계에 평생을 겸응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속에서는 성진이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 돼서 입신양명하고 돈도 많고 부인도 8명이야. 8명 누구야? 팔선녀인 거죠. 그래서 이들과 정말 잘 살아요. 그러나 생일을 맞아 중남산 취미공에 올라가 처첩들, 이 팔선녀 말하는 거죠. 팔선녀들과 가물을 즐기던 양소유는 역대 영웅들의 황폐한 무덤을 보고 문득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고 비회에 잠긴다. 자, 슬픔에 잠긴다라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결국 잘 나가던 사람들도 결국은 죽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죽게 된다. 따라서 무상감이란 거 뭐야? 허무함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성진이 우리 그 전날 이렇게 방에 혼자 앉아가지고 현타가 왔잖아. 내가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이렇게 부귀영화도 못 누리고 죽는 게 너무 억울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인간 세상에서 모든 성공을 다 이루고 났어. 근데 어차피 죽는 건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허무함을 느꼈대요. 자, 소유는 양소유예요. 자, 이게 인간계의 성진의 이름이에요. 이꼴 성진이야. 본디 하남의 베옷을 입은 미천한 선비로 성천자의 은혜를 입어 벼슬이 장상에 이르렀으며 낭자들 즉 팔선녀로 이제 환생한 여자들이겠죠. 은정이 100년이 하루 같으니 만일 모두 전생 수견해서 모았다가 인연이 닿아여 각각 돌아가면 천지의 떳떳한 일이라. 즉 한마디로 당연한 일이다라는 거죠. 만나고 죽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니까. 우리가 돌아가 100년 후에 높은 대가 무너지고 굽은 연못이 메워지며 가무하던 땅이 변하여 거친 산과 새한 풀이 되면 초부, 나무꾼이에요. 나무꾼과 목동은 이제 동물 이렇게 치는 사람들 말하는 거죠. 소나 양 키우는 거. 그곳을 오르내리며 탄식하여 가로되 여기는 옛날 양승상 이꼴 양소유 이꼴 성진 말하는 거죠. 여러 낭자와 더불어 놀던 것이라 승상의 부귀풍류와 여러 낭자의 오경학태는 이제 어디 갔느냐라고 허무해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 인생이 더덥지 아니한가? 라고 인생 무상을 느끼고 있는 거죠. 내가 생각하니 천하에 유도, 선도, 불교가 가장 높으니 이를 삼교라고 이른다. 유도는 생전의 사업과 신후의 이름을 전할 뿐이요. 신선은 예로부터 구하여 얻은 자가 드무니 진시황과 한무제, 현종황제를 보면 알 수 있다. 한마디로 이제 신선이 되는 건 어렵다는 거지. 내가 벼슬에서 물러난 후로부터 밤에 잠이 들면 꿈속에서 매양 포단 위에 참선하는 모습을 보니 자, 이 포단이라는 거는 스님들이 앉는 그 방석이에요. 그 절에 가면 절할 때 이제 까는 그런 두툼한 방석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 포단이라고 하는 거야. 자, 한마디로 지금 이거 색깔이 잘 안 보이니까 다른 색깔로 할게요. 지금 성진은 꿈을 꿀 때 자기의 어떤 이런 그 옛날 성진의 모습을 지금 꾸고 있는 거지. 한마디로 양소유의 꿈 속에서 인간이 된 양소유의 꿈 속에서 성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즉 자신의 이제 진짜 모습인 거지. 그쵸? 이게 바로 꿈속에서 또 꿈을 꿔 몽중몽인 거죠. 그쵸? 이는 필연 불가와의 인연이 있는 것이라 내가 장차 장자방이 적송자를 따른 것을 본받아 집을 버리고 스승을 구하여 남해를 건너 관세음보살을 찾고 오대에 올라 문수보살께 예를 하여 불생불멸의 도를 얻어 진세고락을 벗고자 하되 즉 한마디로 나는 불교의 귀의하겠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스님이 되겠다라는 거야. 그대들 누구 팔선녀 말하는 거죠. 팔선녀로 환생한 나의 아내들 말하는 거야. 반평생을 해로하다가 갑자기 이별하려 하니 슬픈 마음이 자연스레 곡조에 나타난 것이다라는 거야. 한마디로 성진이 지금 생일 파티에서 나 이제 스님이 될 거야 이러고 있는 거야. 모든 낭자들이 다 전생에 근본 있는 사람들. 그쵸? 이 사람들 다 선녀들이었잖아. 다 선녀들이었기 때문에 성진의 뜻을 이해하는 거야. 자연이 감동하여 이르되 상공께서 부귀번화를 누리는 가운데도 이렇듯 청정한 마음을 가지셨으니 상공에게 어찌 장자방을 견주리오. 즉 네가 더 대단하다라는 거죠. 우리 자매 파리는 마땅히 깊은 규중에서 분양 예불하여 상공께서 돌아오시기를 기다릴 것이옵니다. 상공께서 이번에 가시면 반드시 밝은 스승과 어진 벗을 만나 큰 도를 얻으시리니 득도한 후에 부디 첩등을 먼저 제도해 주소서. 한마디로 네가 이제 그 불교에 가서 좋은 스님이 되면은 우리도 이제 같이 불교에 기여하겠다 이런 말이죠. 승상이 몹시 기뻐하며 말하기를 우리 9사람의 뜻이 같으니 쾌사 즐거운 일이다. 과인은 내일 떠날 것이니 어디로 불교로 그쵸? 불도를 닦으러
불도를 닦으러 떠날 것이니 오늘은 모든 낭자와 더불어 취하도록 술을 마시리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술을 한 잔씩 마시면서 전송, 배웅합니다. 자, 잔을 씻어 다시 부으려 하는데 호련 막대 던진 소리가 났다. 모든 사람들이 의아히 여기만 생각하기를 어떤 사람이 올라오는가 하였다. 그랬더니 한 호승, 늙은 스님이 눈썹이 길고 눈이 맑고 얼굴이 괴이한 모습으로 지금 등장을 하는 거죠. 자, 이건 모두 허승의 어떤 이런 외양 묘사인데요. 이 외양 묘사를 보아하니 굉장히 호승이 비범한 사람임을 드러내는 거죠. 자, 어머니 자상에 이르러 승상에게 예를 하며 말하기를 자, 이 호승 이꼴 육관대사예요. 육관대사가 이제 성진의 꿈속에 나타난 거야. 육관대사 누구야? 그치, 성진의 스승님이었죠. 사냐 사람이 대승상을 배웁니다. 호승이 양소유를 뱉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태자가 즉 양소유겠죠. 이인인 줄 뭔가 다른 사람이다. 즉 호승을 뭔가 저 사람은 남다르다라고 생각하고 황망히 대답하기를 사부는 어느 곳에서 오셨나이까? 라고 물어보죠. 호승이에요. 자, 호승이 웃으며 대답하기를 평생 고인을 몰라보시니 일찍이 귀인은 잊기를 잘한다는 말이 옳소이다. 승상이 자세히 보니 과연 얼굴이 익은 듯하였다. 그쵸? 왜? 현실에서 맨날 첫날 봤던 스승님이잖아. 문득 깨달아 능파낭자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내가 지난날 토번을 정벌할 때, 즉 과거를 회상하는 거지. 이거는 양소유의 삶을 말하는 거야. 꿈에 동정용궁의 잔치를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한 화상이 법자에 앉아서 경을 강론하는 것을 보았는데 노승이 그 바로 노화상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꿈에서 이 동정용궁 장치에 참석하고 돌아왔대. 자, 이 꿈은 진짜 꿈이 아니죠. 이게 오히려 현실이죠. 그치? 이게 성진으로서의 현실인데 지금 양소유의 꿈속에서 현실을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 양소유 자체가 이미 꿈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몽중몽인 거야. 그치? 이것도 역시 몽중몽인 거죠. 양소유 자체가 꿈인데 양소유가 꿈속에서 또 꿈을 꾸는 거지. 자, 호승이 박장대소하고 가로되 옳도다. 비록 그 말이 옳으나 꿈속에서 잠깐 만난 일은 기억하고 자, 10년 동안 같이 살았던 것 뭐 말하는 거야. 그치? 진짜 현실 말하는 거죠. 진짜 현실 속에서 성진과 육관대사로 살았던 거 말하는 거죠. 그것은 기억하지 못하니 누가 양승상을 총명하다였는가. 승상이 망연자실하여 말하기를 소유는 15, 6세 이전에는 부모의 슬하를 떠난 적이 없고 16세에 급제하여 곧바로 직명을 받아 관직에 있었으니 동으로 연날에 사신으로 가고 토번을 정벌하여 떠난 것 외에는 일찍이 경사를 떠나지 아니하였거늘 언제 사부와 함께 10년을 상종하였겠냐? 라고 진짜 모르는 거야. 즉 아직 양소유는 깨닫지 못한 거죠. 그게 진짜 뭐 자기의 실제 삶이었다 이런 거 아예 깨닫지 못한 거야. 노승이 웃으며 말하기를 상공이 아직도 춘몽 즉 일장춘몽이죠. 하룻밤 사이에 긴 봄꿈이라고 해서 이 춘몽이라는 거는 양소유로서의 삶을 말하는 거죠. 승상이 말하기를 사부는 어찌하면 소유로 하여금 춘몽을 깨게 하실 수 있나이까 노승이 이르기를 이는 어렵지 않도다 하고 손에 잡고 있던 석장을 들어 자 지팡이죠. 돌 난간을 두어 번 두드렸다. 갑자기 네 골짜기에서 구름이 일어나 누대의를 뒤덮어 지적을 분변하지 못하였다. 승상이 정신이 아득하여 마치 침원 가운데 있는 듯하여 한참 만에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즉 굉장히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있죠. 고전 소설 속의 전기성이죠. 자, 지금 이 노승이 팡팡 하고 이렇게 난간을 두드렸더니 갑자기 구름이 팍 일어나는 거야. 자, 그랬더니 지금 양소희가 아직도 꿈을 못 깨고 사부는 어찌하여 정도로 소유를 인도하지 아니하고 환슬로서 희롱하시나이까라고 물어보니까 승상이 말을 마치지 못하여 구름이 걷히는데 노승은 간 곳이 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팔 낭자도 간 곳이 없었다. 승상이 매우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중에 높은 데와 많은 집들이 한순간에 없어지고 자기의 몸은 작은 암자의 포단 위에 앉았는데 라고 해서 봐봐. 지금 이 부분이 바로 꿈에서 깨어나는 부분이죠. 자, 꿈에서 깬다, 강몽인 거죠. 자, 강몽이 되면서 갑자기 얘 성진으로 돌아왔죠. 자, 여기 봐봐. 자기의 몸은 작은 남자의 포단 위에 앉아있게 됐대. 즉, 양소유에서 실제 성진의 삶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죠.
자, 향로의 불은 이미 사라지고 지는 달이 창가에 비치고 있었다. 봐봐. 성진이 꿈꾸는 동안에 시간이 지났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 시간이 이 꿈이 거의 한 70년 동안 꾼 거야. 성진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양소유로 거의 한 70년을 산 게 꿈이었는데 그게 하룻밤의 이야기였던 거야.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이제 성진이 자기 방에 돌아와서 현타를 느꼈을 때가 저녁 무렵이었죠. 그때부터 밤까지 몇 시간밖에 안 지난 거야. 자신의 몸을 보니 108염주가 걸려 있고 머리를 손으로 만져보니 갓 깎은 머리털이 까칠까칠하였으니 완연히 소화상의 몸이요 전혀 대승상의 위가 아니니 정신이 황홀하여 오랜 후에야 비로소 제 몸이 연화도량의 성진 행자임을 깨달았다라고 이제 꿈에서 깨어난 거죠. 그리고 생각하기를 처음에 스승에게 책망을 듣고 풍도옥으로 가서 인간 세상에 환도하여 양가의 아들이 되었다. 그리고 장원급제를 하여 한림학사를 한 후, 자, 여기부터 계속 꿈 얘기를 하는 거죠. 꿈 이야기를 요약하는 거죠. 자, 한림학사가 되어 출장 입상 공명신태하여 두 공주와 여섯 낭자, 즉 팔선녀죠. 팔선녀와 더불어 즐기던 것이 다 하룻밤의 꿈이로다. 이런 거 우리가 일장춘몽이라고 한다 했어요. 이는 필연 사부가 나의 생각이 그릇됨을 알고 나로 하여금 그런 꿈을 꾸게 하여 인간 부귀와 남녀 정욕이 다 허무한 일임을 알게 한 것이로다라고 해서 지금 깨달음이 하나 생겼죠. 내가 그날 밤에 이런 걸 부러워하면서 잤잖아. 현타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았다라는 거지, 꿈을 통해서. 성진이 서둘러 세수하고 의관을 정제하여 방장에 나아가니 다른 제자들이 이미 다 모여 있었다. 대사가 육관대사죠. 큰 소리로 묻기를 성진아 인간 부기를 겪어보니 과연 어떠하냐라고 지금 이 육관대사는 꿈 내용을 다 알고 있죠. 육관대사는 꿈의 내용을 모두 알고 있어요. 성진이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을 흘리며 하는 말이 성진이 이미 깨닫나이다. 제자가 불초하여 생각을 그릇되게 하여 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인간 세상에서 윤회하는 벌을 받아야 하거늘 사부께서 자비하시어 하룻밤 꿈으로 제자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사부의 은혜는 천만 겁이 지나도 갚기 어렵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한마디로 지금 성진은 자기 죄를 지었고 그럼 원래는 인간 세상에 태어나야 돼.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인간 세상을 고해, 고통의 바다라고 말을 해요. 한마디로 불교에서는 살아가는 모든 게 다 고통이라고 보거든. 그러니까 성진 입장에서는 내가 죄를 지었으니 이렇게 인간 세상에 태어나는 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꿈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니 감사하다라는 거죠. 즉 성진은 지금 인간 세상과 이 인간 세상을 대표되는 꿈과 현실이 다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꿈으로 나를 깨닫게 해줘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대사가 말하기를 네가 흥을 타고 갔다가 흥이 닿아 돌아왔으니 내가 무슨 간여할 바가 있겠느냐. 또 네가 말하기를 인간 세상에 윤회한 것을 꿈을 꾸었다라고 하니 이는 꿈과 세상을 다르다고 하는 것이니 네가 아직도 꿈을 못 깼다라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육관대사 입장에서는 꿈과 현실이 다르다고 보는 게 잘못됐다라는 거야. 즉 꿈과 현실을 구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지. 꿈에서 그런 게 잘못이고 현실에서 깨달을 수가 됐다가 아니라 그 깨달음을 계속 가져가야 된다는 거야. 옛말에 장주가 꿈에서 나비가 되었다가 다시 나비가 장주가 되었다라고 하니 어느 것이 거짓 것이고 어느 것이 참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거다. 이제 성진과 소유에 있어서 어느 것이 참이며 어느 것이 꿈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한마디로 구분하는 게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즉 성진 입장에서는 꿈은 거짓된 것, 그쵸? 그리고 이 현실은 진실된 것. 그래서 내가 꿈에서 거짓말로라도 인간의 삶을 체험해보고 깨달았으니 감사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육관대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두 가지를 꿈과 현실을 구별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를 갖지 말고 상대주의적으로 그 무엇도 다르지 않다라고 보라는 게 육관대사의 깨달음이다라는 거죠.
제자 성지는 아득하여 꿈과 참을 분별하지 못하겠사오니 사부는 설법을 베풀어 제자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라고 제가 아직 부족하니까 저를 좀 더 가르쳐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내용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다시 한번 좀 이 끝부분을 특히 잘 읽어보고 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이렇게 좀 곱씹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우리가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몽자료 소설, 꿈에서 다시 현실로 돌아왔으니까 몽자료라고 했죠. 자, 그랬을 때 이 제목이요. 바로 이 구가 숫자 9잖아요. 이 우는 구름이고 몽은 꿈이죠. 자, 숫자 9는 성진과 팔선녀가 9명이잖아. 자, 이 구름은 우리가 보통 구름이 덧없다, 뭉게뭉게 있다가 사라진다 해서 덧없음을 상징하거든요. 그 덧없음을 표현하고 꿈은 꿈을 통해서 이제 깨달음을 얻는 어떤 환몽 구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제목에도 작품의 전반의 메시지가 압축되어 있다라는 거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고 과연 어떤 내용인지 정리 한번 해보고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꼭 해봅시다.